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3번 문제, 요거 요즘에 잘 안 물어보시죠? 강사님들이. 방어기제 문제입니다. 방어기제 문제인데요. 방어기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가시면 질풍노도의 시기인,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학교 2학년들 중2병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나중에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품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A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이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막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달래주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이제 뭔가 말을 했을 때 되게 삐죽삐죽거리고 비꼬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뭔 말만 하면 여러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애가. 근데 걔가 되게 그런 비꼬는 걸 잘하는 애라고 해봐요. 그럼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토를 달면서 비꼰단 말이에요. 이거 들으면 굉장히 멘탈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어기제를 잘 알고 있어야 그 방어기제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프린트에 나오니까 프린트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어기제의 명칭,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어기제가 어떤 건, 무슨 방어기제인지를 이제 쓰셔야 되고,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방어기제가 뭘까요? 방어기제. 방어기제라는 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정신적 상처로부터의 어떤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심리기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을 했는데 그 수단으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좋지 않은 방어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방어기제의 어떤 선택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어기제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유치한 방어기제라더니 성숙한 방어기제라니, 공격적 방어기제라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가능하냐라는 게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어기제가 뭔지 한번 보고 나머지를 좀 설명을 하겠어요. 자, 첫 번째 거, 교장 선생님이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투사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전가하거나, 이 부분이 바로 투사를 설명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투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신의 원초아에 대해서 위협적인 충동이 자신이 원래는 갖고 있는데 그게 타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상대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충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보십시오.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협적인 충동이 타인에게 있으니까 그 타인이 나한테 그렇게 위협적이니 나도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주겠어 라는 되게 이상한 어떤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전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논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부터 불안이 야기될 수 있어요. 자기 잘못되어 있는 걸 알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한다든가, 화를 잘 낸다든가, 그리고 공격성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 자기도 알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불안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불안감이 야기가 되는데 그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방어기제 중에 하나죠.
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란하다고, 너는 문란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성적으로 문란한 거는 자신인데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비난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자신이 그런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있다라는 걸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전치 또는 치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도 조금 어렵게 써놨어요. 일단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봅시다. 충동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없는 거예요. 내 욕구가 있는데 욕구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욕구를 충족받아야 되겠는데 그 욕구를 충족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다른 대상으로 바꿔서 충동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치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욕구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이 방어 기제를 사용했을 때 욕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그 욕구를,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 무생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무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겠는데 나는 욕구가 있으니.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만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만만한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이 물건을 향해서,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향해서 내가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만만한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화가 나거나 막 이럴 때 그거를 이제 자기가 화가 난다고 자기보다 싸움을 못하는 친구를 막 때려요. 이게 바로 치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초와의 어떤 위협적인 충동 자체는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나오죠? 초자아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수용 가능한 목표. 이게 뭐냐면 만만한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만만한 대상에게 충동을 전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눌긴다. 이런 표현도 제가 써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랑 싸운 애가 자기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경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괜히 뭐 길에 서 있는 뭐 쓰레기통 같은 거 걷어차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 어떤 치환의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긍정적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어 기제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여기서 이제 방어 기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사실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현대 심리학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다?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거의 그 정도 취급. 쓰레기는 좀 너무한데. 자, 방어 기제라는 거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비롯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최초로 방어 기제라는 걸 언급을 하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시를 해요.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현재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이론은 현대 심리학에서 거의 사이비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방어 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기제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방어 기제 주장이 되었던 수많은 방어 기제는 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ompensation. 그 보상이라는 방어 기제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많은 방어 기제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프로이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산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어 기제가 아까 제가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방어 기제를 이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고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는 좀 이제 그 방어 기제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더 발달해 있느냐를 기준으로 따져서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방어 기제들을 다 보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임용고시에 좀 출제가 될 법한 그런 교육적인 좀 의의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크게 나눠서 4가지 종류, 종류는 아니고요.
4단계 정도로 나뉩니다. 이제 그 정신적인 성숙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병리적인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류 기준은 유명한 그 정신분석 의학자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77년에 분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이것과 조금 다른 분류라고 하더라도 뭐 그분이 그 분류를 한 어떤 학자분이 계시겠죠. 의사나 그분의 분류 기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상담 선생님들,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 어떤 분류가 본인의 전공 서적에 나온 분류와 좀 다르다. 그래서 저놈은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베일런트라는 유명한 정신분석 의학자가 분류해 놓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 분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책에 나온 게 있으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리적인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 1단계 방어기제가 있어요. 이게 뭐 부정이라든가 디나이얼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 그게 외부에 실제를 하니까 어떤 개체의 외부에 실제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난 그런 거 못 봤어 라는 거죠.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병리적인 방어기제 중 부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방어기제죠. 그러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안 본 척.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시가 좀 교육적이지 못해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자신의 친구가 불륜을 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알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내가 알고 있어요. 둘 다 내 친구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애매하죠. 둘 다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분리가 뭐냐? 어떠한 대상이나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아예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잘해주면 진짜 착한 사람이야. 너는 천사야 라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실망을 준다고 하면 갑자기 천사야 이러던 사람이 넌 악마야, 넌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어떤 판단의 양극단을 오가는 그러한 방어 기제가 바로 이 분리입니다. 자, 세 번째 전환이라는 거는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갈등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한다거나 이러면 벌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막 나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져서 나한테 막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기는 게 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로 밝혀진 건데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대한 봐줘도 나머지 80%에서 85%는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공포로 몸이 굳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환에 해당되는 예예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는 나으나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단계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이제 방금 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투사, 이게 미성숙한 방어기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방어기제가 있어요. 이게 패시브 어그레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말한 거 있었죠. 여러분이 멘탈이 털리는 경우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비꼬면서 반응하는 애들. 이게 바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고의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잘 몰랐는데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 나쁜 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
이게 아주 소극적인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동적 공격성인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현직에 나가셨을 때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격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냥 소리 빽빽 질러대고 그냥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까는 애들이 있어요. 돌려 이제 욕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아주 기분 나쁘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잘못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괜히 오버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혼자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수동적 공격성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그 언어적인 그 어떤 센스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방어 기제 중에 하나다. 이거는 말씀드리고요. 3단계가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화 뭐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들은 여러분이 사실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상담 교사 분들이나 아니면 신경정신과 그 의사분들이 이제 다루는 영역이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상담자로서의 교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상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크게 다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초와의 어떤 위협적인 충동이 발현되었을 때 초자아가 발현되지 않도록 그럴싸하게 무마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막 때렸어요. 막 때렸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사람을 때려놓고 실컷 때려놓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그놈 맞을 만한 놈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이 합리화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사실 이 합리화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그건 이제 이런 지금 방어 기제로서의 합리화의 개념보다는 좀 이렇게 자기 합리화의 어떤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나 아무튼 합리화는 뭐 이런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소, 억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소는 이제 어떤 비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행동을 안 한 것처럼 취소시키려고 하는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죠. 죄책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시에도 써놨습니다만 친구를 칼로 찌르는 상상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거나 그런데 그 친구를 다음날 만난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친구한테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왠지 깨림칙하고 왠지 내가 미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괜히 친구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죠. 얘가 왜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소라는 거. 그리고 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환.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치환 그런 것들도 이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 뭐 완전히 안 다루지는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성숙한 방어 기제.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정말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동일시라는 게 있죠. 동일시. 어떤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들의 태도나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행동을 내면화하는 그런 방어 기제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모범적인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시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자주 보여주는데 그 선생님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동이 그 선생님을 존경한 나머지 선생님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그 선생님의 가치관 같은 걸 내면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동일시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일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 세상에는 그런 존경할 만한 분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왜 갱스터 랩을 들어요?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경향성이라든가 그 분위기라든가 한마디로 막 이렇게
건들건들대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갱스터랩을 듣잖아요. 왜 그래요? 그 어떤 불량스러운 모습이 멋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베데스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의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트인데도 몸에 뭐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가치관적인 판단이 이미 내려진 대상들을 향해서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아니, 합리화래. 그 동일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교육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승화라는 게 있습니다. 승화. subli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ublimation. 이 승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슬픔을 뭐 승화시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픔을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태의 충동으로 자신의 어떤 충동 같은 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방어기제가 바로 이 승화인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방어기제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숙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제 방어기제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뭐 자제를 한다든가 인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그러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그 장면에서는 타인과 또는 사회와 어떤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을 피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억누른다거나 표출하는 것을 이제 망설인다든가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꾹 참고 사귄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게 있어야 정신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항상 자신을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적인 자제라든가 뭐 수용, 인내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억제 뭐 이런 것들 항상 긍정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컴펜세이션, 보상이죠. 이거는 뭐 자신의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아. 그러면 나는 키는 작으니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막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막 불려가지고 몸이 좋아지게 만들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럴싸해 보이나 연구를 해보니 그런 것들은 없더라.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보상이라는 방어기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심리학에서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겠죠. 안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혹시 물어본다면 뭐 쓰셔야겠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까지 이제 썼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이게 바로 학교 조직의 특성을 물어본 교육행정학 문제가 되겠어요. 자, A 중학교장이 언급한 학교 조직의 특성, 이걸 분석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전문적 관료제인데요. 어디서 전문적 관료제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 관료제 조직과는 달리 일단은 관료제라는 소리죠. 진짜입니다. 일반적인 관료제 조직과는 달리 일단은 관료직인 관료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조직 내부의 구조가 느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조직 내부가 아주 탄탄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게 계층화 서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이완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중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왜 전문적 관료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모든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이 그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든 못하든 간섭이나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장학은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어떤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임상장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자율장학, 임상장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약식장학이라는 얘기죠. 약식장학. 약식장학이 교장선생님, 교감쌤이 지나다니다가 좀 이렇게 수업이 좀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게 수업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나중에 따로 그 선생님을 불러서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자네 수업이 어떠한 것 같네. 이런 점을 좀 보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식장학인데 이것도 의견일 뿐입니다. 의견일 뿐이에요. 물론 여러분 처음에 이제 교직에 가시면 그 학교에서는 이제 경력이 없잖아요. 선생님으로서.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그렇게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그거 바꾸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싫은데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조직이라는 것은 전문적 관료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학교 조직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럼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전문적 관료제의 특성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문적 관료제가 특성이 뭐냐면은 그 수업이라는 여러분의 어떤 교사로서의 업무 중에 하나인 수업에서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터치를 받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업만 해요? 아니죠. 여러분 또 뭐 한다 그랬어요? 행정 업무도 봅니다. 이게 한 수업이 1이라면 행정 업무도 한 1 가까이 돼요. 거의 5대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선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계적이에요. 이거는 일반 관료조 조직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관료조 조직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단계, 보고선, 결제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이게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 업무에 관련돼 있어만큼은 굉장히 딱딱한 관료조 조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학교라는 조직은 굉장히 납작한 분권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납작한 분권화 구조라는 게 뭐예요? 위계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로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 권력이. 누가 권력이 커요? 상급자가 커요. 근데 이렇게 납작하게 권리가 다 분할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누가 누구한테 터치를 합니까? 다 동일한 입장이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납작하게 되어 있는 분권화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직무에 대한 신조, 이런 것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죠. 학교에 또 누가 계세요? 행정실 직원분들이 계시죠. 또 영선반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 만지고 이러신 분들, 학교에서 이제 고용한 이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아주머니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을 하나요? 바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이 전문적인 업무, 수업이라는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죠. 학교 보안관이라든가.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의 목적이 뭐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중추부를 담당하는, 조직의 심장에 해당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이죠. 그 일선 현업의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조직의 모든 인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이라는 전문적 영역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자, 이것도 다 여기서 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전문적 관료제 조직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굉장히 납작하게 되어 있는 납작한 분권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터치도 별로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니까. 그러면 전문 인력이라고 선생님들이 전문 인력이다, 전문가다, 전문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딱딱하게 어떤 규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예외가 많이 튀어나오죠. 예외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식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좀 배제를 해줍니다. 예외상을 많이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전문적 관료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단점도 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문적 관료제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단점을 얘기해 봅시다. 단점.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조직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조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 임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요. 다 전문가예요. 다 전문직이죠. 누구 하나의 편의를 더 봐주고 덜 봐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직원의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신의 직업적인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수준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24시간 갖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제 뭐 내가 오늘까지 원래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학습지를 줘야 되는데 어제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산출물이 잘 안 나오겠죠. 나온다고 해도 술 먹고 만든 게 이게 제정신으로 만들었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산출의 어떤 질적인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수준의 산출물이 나올 수도 있으나 어제 술 먹고 그제도 술 먹고 만들었다 이러면은 산출물의 어떤 질적 수준이 저하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일정한 수준으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으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량 생산의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다. 이게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왜냐?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라며요. 전문가인데 전문직인데 왜 환경 변화에 대응이 느리냐? 이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 전문적 관료제 조직이라는 게 그 다수가 전문 인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하느냐 하면 자율성이 너무 큰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합시다.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 구성원이 자율성을 크게 보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조직은 체계적인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외적인 상황이고 저 사람도 예외적인 상황이고 다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접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다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어떤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기껏해야 뭐 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것 정도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뭐 복장을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복장을 입어라 이런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출퇴근 내가 일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퇴근하라 그러면 그게 먹히겠어요? 나 일을 해야 되면 남아서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페이는 받지 못합니다만. 근데 이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이제 어떤 사회에 큰 변화가 왔을 때, 조직에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조직이 변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이겁니다. 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표준화가 어렵다 그랬죠. 어떤 표준화된 일괄적인 그런 규칙의 적용이 어렵다 그랬죠. 이게 결과물 만들어내는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산출물 통제, 우리가 이제 산출물과 관련된 용어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QC,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풋 컨트롤. 이게 뭐냐면 산출물의 어떤 양 같은 것들을 통제하는 개념까지 들어간 게 이 산출물 통제입니다. 퀄리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출물의 질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하자가 없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산출물 통제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 예외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산출물이 반드시 어떤 수준 이상의 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표준화가 어렵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표준화된 정책을 밀어붙여서 선생님들의 어떤 산출물을 일률적인 방향으로 고정시키려고 한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A 선생님은 굉장히 시청각 매체를 잘 다뤄요. 그래서 학습 자료를 시청각 매체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데 아주 능하다고 합시다. 근데 정부에서 앞으로 학습 자료는 무조건 종이 형태로 프린트된 학습지만 인정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런 정책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학습 자료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연하게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영상 자료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 갑자기 프린트물 만들래요. 물론 영상 자료 잘 만드는 분이 프린트도 잘 만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많은 이런 전문가 집단의 아웃풋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일률적인 변화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에 여러 가지 구축을 해놓은 게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담 시간은 한 달에 10시간으로 제한한다. 상담 시간을 100시간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죠. 학부모도 힘듭니다. 아이들도 힘들고요. 상담을 그렇게까지 할 내용이 없는데 100시간을 억지로 채워야 된다면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까지 이제 보는 걸로 해서 오늘 해설 강의는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배웠죠? 교직관 배웠습니다. 교직관에는 뭐뭐가 있다? 성직관이 있고요. 두 번째가 막시즘에 기반한 그렇죠. 노동직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가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무슨 관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전문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관은 교직을 어떤 작업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성직자가 하는 그런 작업과 동일하다고 봤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가 강조된다? 윤리가 강조된다. 윤리가 강조된다. 그리고 노동직관은 어떤 관점이라고 했어요? 교사가 어떤 자라고요?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정신적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보수를 받고 보수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그게 교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직이 뭐예요? 교직은 교사가 학교에서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노동직관입니다. 그럼 전문직관은 뭐라고요? 전문직관은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교직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직관의 특성과 성직관의 특성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그런 관점이다. 교직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있었죠. 교직관은 어떤 사람의 교직에 대한 관점이라고요? 교사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는 관점이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교사가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갖는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갖는 관점이 바로 교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직관은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핸드아웃을 보세요. 거기에 자세히 실어놨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빅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ISD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ISD 모형이 어떤 모형이다? 그렇죠. 세 가지 미니 이론이 결합된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교실 수업 모형이고요. 또 하나는 자료 제작 모형이고요. 하나는 체제 모형이에요. 이 세 가지를 10개의 단계로 해쳐 모여시킨 것이 바로 ISD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ISD 모형의 10가지 단계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교수 설계 단계로 치지 않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단계라고 했죠? 그렇죠. 맨 마지막의 총괄평가 설계 및 수행 단계입니다. 왜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수 설계 단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피드백이 들어가는 단계, 피드백을 반영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평가하고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요 총괄평가 그리고 총괄평가에 대한 설계 및 수행 단계는 교수 설계 단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딕과 캐리는 일단 어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마무리 짓는 느낌으로 이 과정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요구 분석, 요구 사정 또는 목표 분석 뭐 이런 단계가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가 교수 분석 및 교정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3단계가 뭐라고요? 학습자 및 환경 분석 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성취 목표 진술 단계라고 했어요. 성취 목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명세 목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검사 문항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검사 문항을 개발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4번 단계, 성취 목표를 진술하는 단계에서 성취 목표 또는 명세 목표를 만든 것을 평가하고 있는지, 이것은 타당도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 이 검사 문항, 지금 5번 단계에서 개발한 검사 문항이 4번 단계에서 설정한 성취 목표를 일관성 있게 측정을 하는가,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신뢰도랑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6번 교수 전략 개발 또는 수립 단계. 이 단계는 어떤 걸 한다 그랬어요? 수업 전 활동이 뭐냐? 수업 전 활동에 대한 어떤 설계,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학습에서 실제 수업에서 줄 학습 자료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학습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학습자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험이나 검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추후 활동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런 학습 전반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전략들을 결정하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리고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단계, 이때가 이제 바로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그렇죠. 교육공학이 이 단계에 고려가 된다. 그래서 학습자나 학습자 매뉴얼이라든가, 또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교사용 지도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빔을 쓰느냐, 칠판을 쓰느냐, 프린트물을 쓰느냐, 이런 교수 매체도 이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형성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업 프로그램 수정 단계에서 수정을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 단계가 총괄평가인데, 일반적으로는 2단계는 수업 설계 과정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어기제를 얘기를 했어요. 방어기제가 뭐라고요? 방어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아를 보호하고 정신적 상처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학적인 기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어기제가 뭐라고요? 투사가 첫 번째였고요. 투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자신의 원초의 위협적인 충동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 식으로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대접을 해주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 투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화가 났을 때나 불만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푼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때리는 거, 이런 거였어요. 마음에 안 든다. 뭐 자기가 엄마한테 혼났다고 자기보다 싸움 못하고 약한 등치가 작은 애를 막 때리고 막 이런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전치 또는 치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방문,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뭐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방어 기제가 아까 제가 이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만, 방어 기제가 어디서 나왔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왔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지금은 거의 이제 그냥 사실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유일하게 남은 어떤 프로이트의 유산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보상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그랬죠, 현대 심리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짚어드렸던 방어 기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중요한 것도 있고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교육이랑 좀 관련이 돼 있는 거 위주로 제가 언급을 드렸으니까, 그 표시를 수업 따라오시면서 좀 표시를 해놓으셨으면 그거를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타주의라든가, 이타주의는 괜찮을 것 같고, 유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하다고 정의되는 방어 기제인데,
성숙하다고 평가가 되는 방어 기제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어떤 것들이 그렇다고 그랬죠? 인내라든가 뭐 수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신의 욕구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 방어 기제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죠? 자, 그런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발생한 순간의 어떤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발산하지 않고 억누르기만 하는 경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언급한 학교 조직의 특성, 뭐라고요? 전문적 관료제. 근데 학교 조직의 특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를 찾아보시면 학교 조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완 조직이라든가 이중 조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전문적 관료제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조직 내부의 구조가 느슨하다고 했어요. 느슨하다고. 근데 느슨한 조직들은 많이 있거든요. 학교 조직의 특성해서 나오는 그런 조직들, 모직 모형들이 대체로 조직 내부가 느슨한 편이에요. 그런데 전문적 관료제라고 여기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지시, 지적을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언급한 학교 조직이 전문적 관료제다.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납작한 분권화 구조이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수업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요, 받는다 안 받는다 하지 마시고 타인으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지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타인이 어떤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그 전문 영역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시할 권한이 허용이 되어 있느냐, 그런 권한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장점이 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그 장점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중추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고, 그 교사 외에 다른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직원들의 존재의 의의는 뭐라고요? 그렇죠. 교사의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지원적 활동이 잘 구현이 되고 있다면 교사는 어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죠. 자신의 전문 영역인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전문적 관료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사가 전문직이라고 그랬죠. 전문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공식적인 규칙,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공식적인 규칙의 적용에서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통제로부터 약간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항상 모든 것은 음과 양, 그리고 이제 뭐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자, 단점이 뭐가 있어요? 단점. 전문적 관료제는 다 전문가고 다 동등한 위치이다 보니 조직 내에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조정이 어렵다. 누가 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조직 구성원의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교사로서의 교사로서의 어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자발적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수준의 어떤 산출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료제 조직이라고는 하나, 전문적 관료제는 일단 관료제긴 하니까요. 다수가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쉽지 않다.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높은 수준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율성이 없는 조직은 시키면 하는데 다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싫은데?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변화가 싫다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체제적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요 전문적 관료제 조직의 어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이론이랑도 좀 엮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장쌤이나 교감쌤이 평소에 어떤 리더십을 활용을 했을 때 이런 전문적 관료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전문적 관료제에서는 산출물 통제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그 교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억지로 표준화 시키려고 하는 경우 오히려 교사라는 전문 인력이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구조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 학생 관계라든가 교사 학부모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표준화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면 잃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문제로 출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가까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답안을 내실 때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를 책을 보고 써서 내세요. 책을 보고. 그걸 억지로 머리에서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전날까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이제 11월 정도 들어가시면 그때 돼서는 이제 책을 안 보고 쓰실 수 있는 단계까지 오셨어야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습하는 단계이니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서 쓰세요. 찾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찾아보는 과정이 있잖아요. 찾아보는 과정. 그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다라고 나오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스키마에 어떤 부분에 공백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어렴풋이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시면서 답안을 구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내용을 물어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책을 찾아서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 것 같은 내용도 저는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지? 이런 걸 왜 물어보지? 하면서도 아마 개념 쓰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문제를 내고 있으니 문제를 푸시라.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찾아서라도 풀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전생의 이끼였던 가공 샐러드이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